안녕하세요. 간간한 뉴스행 오거스 정담입니다. 고요로 가야겠다는 시집을 들고 고요하게 돌아오셨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도종환 시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시인을 모셨습니다. 도종환 시인님과 도방 같은 시반이라 해야 할까요? 김용락 시인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도종환 시인님의 신작 시집 고요로 가야겠다는 총 85편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시집의 제목을 고요로 가야겠다고 실었을까요? 우리 하루가 소요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일 열심히 하고 바쁘게 살고 또 뛰어다니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살지만 매일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을 정도로 새로운 일이 터지고 또 시끄러운 일, 또 놀라운 일, 또 충격적인 사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만 소요가 아니라 내면도 소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날들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간순간 고요를 선택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좀 침착해지고 차분해지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뛰어가다가 벼랑으로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침착해지고 차분해지고 그리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가고 또 조금 사유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또 일을 해도 충분히 얼마든지 하루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차분해지고 침착해지는 시간을 갖자는 말을 시어로 고요로 가야겠다. 거기 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집을 보면 조금 눈에 띄는 색다름이 있습니다. 중간 테마에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검은색의 또 그 종이가 펼쳐져 있고요. 또 여백을 두듯이 시의 첫 테마의 시가 한 줄씩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첫 아까 8개의 테마 중에 처음에 시작하는 그 중간 제목이 2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집을 보면서 1월도 아니고 2월에서 시작을 해서 그 끝이 왜 계엄이 있던 겨울로 끝이 났을까? 그렇게 구성을 한 뭐 이유가 뭔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집을 2월부터 시작해서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해서 다시 2월로 끝나는 형태로 편집을 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순서를 정했어요. 입춘이 2월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절기를 나눌 때 2월부터 봄을 준비한다고 그랬거든요. 2월이 겨울이 다 아직 끝나지 않은 때인데요. 근데 2월에 입춘을 이렇게 절기상 거기다 배치를 한 것은 깊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잘 보면 12월, 1월 아주 추웠던 소설, 대설, 소환, 대하는 지났고 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봄을 생각하게 하는 때가 2월이고 그때 입춘이 있거든요. 그래서 봄을 기다리는 때부터 봄이 온다고 생각하면서 이때부터가 봄이라고 했듯이 저도 아직 찬바람이 몰려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봄이 멀지 않은 그 시기부터 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면서 2월부터 이 시집에 시들을 배치하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기염이 있던 겨울이라는 시도 2월에 쓴 시거든요. 그래서 2월부터 시작해서 2월로 끝나는 순서로 시를 배치를 했고요. 두 번째, 보통 시집은 4부로 나뉘어져서 편집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나누느냐고 물으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그런 것처럼 해서
한 부에 15편에서 17편 정도의 시를 배치해서 6, 70편으로 한 권의 시집을 묶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누가 시작했냐라고 물으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불을 나누지 않고 2월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끝나는 85편의 시를 이대로 그냥 구분하지 않고 싣고 싶었는데 출판사에서는 의미의 덩어리로 8개로 나누어서 배치를 하면서 그 중에 한 편씩을 좀 두행, 세행, 두행, 세행이 한 페이지가 되게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 시를 너무 급하게 소비하고 빨리 읽어 치우거든요.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는 시들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 이 시들 중에 20매 실린 시 중에서 좀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었으면 좋겠는 시를 두행을 한 페이지에 놓고 봐도 한 편의 시처럼 느껴지는, 세행을 놓고 한 페이지에 놓고 배치를 하고 읽어봐도 한 편의 시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들을 천천히 읽도록 그렇게 편집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영상물도 그렇고 눈으로 읽는 것들도 그렇고요. 빨리 소비에 치우고 말거든요. 근데 시는 정말 그렇게 읽어 치울 것이 아니라 천천히 생각하며 읽어야 될 대표적인 장르다. 그래서 8편의 시를 골라서 천천히 읽도록 그렇게 배치를 한 것이 이번 이 시집의 특징이고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전시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림을 쭉 보고 그 다음 전시실로 넘어가는 것처럼 그 검은 페이지를 지나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편집한 것도 이 시집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편집을 보면 어떤 고요로 가야겠다는 그 제목과 너무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형태를 줬습니다. 입춘을 지나서 시작을 했는데 12월의 끝이 이제 계엄이 있던 겨울로, 그 계엄이 있던 겨울, 뭐 시에서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때 어떤 이제 시인님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2월에 시작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지나서 겨울이 다 지나가야 되는데 또다시 혹독한 시간을 만난 거죠. 계엄이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시간과 맞닥뜨리면서 그때 그 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피바람 불었을 테고요. 나라는 막 결단 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다 무너지고 국격은 추락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은 막 죽음과 아우성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막고 다시 또 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들은 국민들의 힘이고, 그리고 우리의 저력인 거죠. 민주주의의 저력인데, 우리가 수거 대상, 살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았단 말인가?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아파서 이 시를 썼는데요. 내가 그렇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단 말인가? 500명 수거 대상에 저도 들어가 있었는데요. 1차 수거 대상 명단에 우리가 그렇게 남의 죽여 없애야 되겠다는 그 대상에 올라 있는 그런 삶을 살았나? 이렇게 난폭한 시대를 우리가 살았구나 하는 그런 많은 생각들, 복잡하고 또 착잡한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남았다는 것이 다행이기도 하지만 이런 혹독한 날들은 어떻게 다시 따뜻한 날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흐린 2월 하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 시가 끝나죠. 우리 경락 시인님이 보는 시인 도종안, 인간 도종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면 좀 숨김없이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집 보시면 제목이 고요로 가야겠다잖아요. 근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이거 우리 같은 노안이 있는 사람 보기가 좀 쉽지 않네. 근데 이 고요로 가야겠다 시집 제목이 이건데, 우리 도종안 시인의 첫 시집 제목이 고두미 마을에서 이게 1985년인가요? 첫 시집인데
지금 딱 40년 만에 또 시집의 앞자리가 고예요. 고에서 고야. 이내 그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이 도종환 이 시인이 이 고통과 고난의 연대를 쭉 살아오신 거예요. 조금 전에도 계엄에서 뭐 500명 수거 대상에 이제 포함됐다는 이야기도 했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이 40년이 본인에게 또 시대적으로도 아주 고통과 고난의 시대고 개인적으로도 아주 힘든 일이 꽤 있었을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4년 처음 뵀을 때의 이제 시심 뭐 이런 거 간두고 인간적인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성정, 성품, 인품. 그것도 40년 지금은 뭐 유명한 시인이 됐잖아요. 장관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런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뭐 초질과는 똑같아요. 고두비 마을에서 고요를 가야겠다. 이곳에서 이곳까지 아주 똑같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대인이죠. 대인. 뭐 문학 작품도 아주 매우 이제 탁월하게 훌륭하고 뭐 인품도 또 훌륭하고 이 고난의 시대를 우리 같은 이제 시 쓰는 동업자뿐 아니고 우리 독자들 또 우리 국민들에게 큰 하나의 좀 등불이 됐죠. 이분이 켜든 그 문학적 등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기도 하고 또 거기 위로받기도 하고 그 등불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좀 밝게 보는 그런 지혜도 배우고 그랬죠. 항상 그 평론가의 말씀처럼 그런 말씀만 하셨는데 혹시 뭐 인간적으로 좀 서운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잔뜩 칭찬을 해도 그게 없는 거예요. 끝이에요. 내 뭐 또 칭찬했다고 뭐 좀 저한테 뭘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한 번도 없더라고. 그럼 그걸 좀 못마땅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는 뭐 이런 주고받기 여가 안 돼요. 시를 쓰시다가 그 시만 쓰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교육운동도 하시고 또 그러면서 고초도 당하셨고 또 민주화운동도 하셨고 그러다가 결국 많은 분들의 이제 염원을 받들어서 또 정치인으로 이렇게 정치의 길을 또 걷게 되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그 국회의원을 3번씩 하시는 그 3선의 국회의원을 하시고 또 그 와중에는 장관까지 하셨잖아요. 글을 쓰다가 정치를 하시니까 가장 시인과 정치인 좀 가장 닮은 점이 있을 법도 하고요. 또 아니면 가장 다른 점이 있을 법도 합니다. 파커 파머라는 사람이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연민과 의로움으로 짠 직물, 연민이라는 시줄과 의로움이라는 정의라는 날줄로 짠 직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늘 잊으면 안 되는 영역이 정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연민과 의로움으로 짠 직물 같은 것은 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인이 연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내면에는 의로움, 그 인의할 때 의를 늘 지니고 있어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또 정의롭게 일하려고 하고 그러는 게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온 선비정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지니고 일해야 되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점은 그러면서 욕망 이런 것들을 가장 극대화해서 끌어올리는 영역이 정치거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 정치인인데 시인은 이 욕망을 어떻게 절제하고 어떻게 겸허하게 이렇게 절제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갭을 이 간극을 좁히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그거를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 역할이라면 시인은 그런 그 욕망들을 절제하게 하고 겸허한 자리를 내려오게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 정치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정신적으로도 또 매우 힘든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일을 했어요. 그 옥타비아 파스라는 시인은 아, 봉사하는 점에서는 같아라고 말을 했어요. 시인은 언어에 봉사하는 사람이고 정치는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같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다른 점을 이야기를 훨씬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서 그래서 이게 시인이면서 정치를 할 때 성공하지 못하고 문학도 망가지고 인생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조절이 안 되고 조정이 안 되면은 그냥 욕망으로 끌려가면서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문학은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정치 현장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어렵지요. 힘들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일을 하면서 봉사하는 그 기간을 보내면서 문학 정신을 다 버리지 않으려고 끙끙대면서 굉장히 힘들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어려운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언뜻 생각이 드는 게 시인, 소설가, 뭐 음악가, 미술가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 시인이 가장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인가요? 보통 잘 음악하는 분, 미술하는 분, 뭐 연극 영화 하시는 분들 정치권에서 오라고 그래도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자기 예술 세계를 버려야 되니까, 접어야 되니까. 근데 저도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죠. 누군가는 가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문화예술인들의 그 지금의 그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 그 예술을 잘할 수 있도록 튼튼한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 뭐 이런 일들을, 이런 정책을 만드는 일,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당사자는 자기 예술에 시간을 쏟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서 결정을 잘 못하지요. 되게 지금까지 문화예술계를 대변한다고 갔던 분들이 이제 그 영화 쪽에서도 있고 뭐 연극 쪽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가서 그냥 얼굴마담 역할을 하다 오는 경우가 많았죠. 열심히 한 분 중에 뭐 이순재 선생님도 사실 정치인이셨어요. 근데 돌아와서 그냥 다 접고 다시 그 인생의 후반부를 드라마나 영화나 그다음에 연극 무대를 지키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으면서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지만 실제로는 뭐 최불암, 강부자, 뭐 무슨 그 이순재, 뭐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계를 대변하는 비례대표로 가서 일을 하신 바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예술 세계를 다시 잃지 않고 회복하고 본래 했던 일을 또 할 수 있는 모습을 이순재 선생님이 잘 보여주셨는데 저도 가서 일하면서 문학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이 고민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래서 자기 중심을 잡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했어요. 외국 사람 중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빅토르 리고도 상원의원을 2번이나 하면서도 나중에 돌아와서 프랑스 혁명기 그 격동의 시기에 좋은 작품을 썼고 괴테도 장관을 한 뒤에 파우스트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훌륭한 사례들이 있는데 파블로 네루다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거의 잘 안 보이고요. 정치권에 갔다가 그냥 다 망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문학에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그걸 경계를 했었죠.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례가 그러니까 도종환 시인님 아직 성공한지 안 했는지 좀 지켜봐야지. 그런 그 정책들을 수립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신 것에도 대단한 역할을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혹시 그런 후배들이 나오더라도 좀 긴 호흡으로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말씀도 네. 같이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정치인들 을 만나게 됐을 거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밖에서 보는 거와 또 안에서 보는 게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시인님이 보시기에 한편으로는 정치 대신에
시인이 됐어도 참 어울릴 법하다, 어울릴만 하겠구나 하는 그런 분 혹시 이제 이렇게 계셨다면 그건 뭐 지나가신 선배님도 괜찮고요. 기원 300명 중에 정말 또 책도 좀 읽고 영혼 있는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 30명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같이 책 읽는 의원 모임도 만들고 뭐 시 읽는 의원 모임도 꾸려보고 뭐 그다음에 그 철학 있는 정치를 위해서 뭐 모임도 만들어 보고 막 이랬었는데요. 그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 아니 진짜 공부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모이면 다 어떤 정치적 어떤 목적을 갖고 만나는 거지. 진짜 공부만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 많은 정치인 중에 좋은 정치인도 있고요.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같이 19대 때 일을 하면서 저분 책 많이 읽고 저 인문학적인 저런 토대가 튼튼한 저런 분이 문학하셔도 잘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이셨죠. 30명 정도만 우리 좀 시인 같은 분이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했으면 좀 더 어우러지는 또 부드러운 정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성담 조정환 시인 모시고 고요로 가야겠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고요와 위안과 위로 이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고요와 위안과 위로를 주는 시 한 편 들으면서 오성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가을 입 다 졌다. 나 없어도 없는 그곳에 나 있다. 그대와 함께 아름다운 꿈을 꾸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 더 많았다. 그러나 꿈꿀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마른 잎 뒹굴고 있다. 못다 이룬 꿈과 남아있는 가을 햇볕. 그대가 받아주면 고맙겠다. 그대가 다시 꿈을 꾸면 그대가 꾸는 꿈 가운데 나 있다. 내 안에 그대 있는 동안 나도 새벽처럼 매일매일 그대 창가에 있을 것이다. 잎이란 잎 다 지고 이미 늦가을. 나 이제 없지만 없는 그곳에 나 있다.